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오늘 서울시 의회에 나와 있는데요.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도 굉장히 간결하게 이름만 딱 얘기해도 포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위원님 지금 앞서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예, 예. 의정을 통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세요? 예, 저희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뭐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관광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의료관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또 의료 관광객들이 이제 어쨌든 관광으로도 오시니까 그쵸.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뭐 시술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또 뭐 맛있는 거 사 먹으시고 또 여러 관광하시고 이렇게 쓰고 가는 비용이 네. 일반 관광객의 뭐 최소 6배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일반 관광객이 뭐 여기 머물 때 100만 원 쓰고 가면 그분들은 600만 원 쓰고 갑니다.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다양한 지금 특이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료관광 그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가지신 계기도 있나요? 저희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 이제 분야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의료 관광이 굉장히 의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행정만 잘 뒷받침되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고 특히나 이제 그 의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상 최고냐 아니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은 최고기 때문에 행정만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다. 행정만 잘 뒷받침이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 네. 보면은 초선이시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TBS 사태, TBS 해결을 네. 위해서 이제 저희 의회랑 서울시랑 이제 뭐 총력전을 했었죠. 했었고 그래서 지원금, TBS 지원금 거의 4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피 같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 400억의 지원을 중단시켰고 그리고 이제 출자 출연 기관에서도 해제를 했는데 TBS가 저는 이제 뭐 서울 시민이었지만 TBS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출마했을 때 시민들이 굉장한 많이 불만과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김어준의 편파, 왜곡, 가짜 방송을 봐야 되느냐. 사실상 지금 김어준의 유튜브가 뭐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김어준의 유튜브를 사실상 저희가 세금으로 400을 지원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러한 가짜 편파 방송을 운영하는 건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끊었었죠. 그 TB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뭐 하나하나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지만 지금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 그 활동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였죠. 그 대치동 마약 사건.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저도 이제 어쨌든 서울시 의원으로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서 제가 마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나 지금 심각한데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보면 길
길거리에 마약 경찰이 옆에 있는데 마약 투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갔다는 거예요. 대신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한쪽에 모아놓고 그냥 이제 투약자들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정말 마약에 병든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저는 마지막 남은 그런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막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제 심각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 그때부터 마약 공부를 계속했고, 특히나 왜 저희가 이제 마약 특위가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는 마약 대치를 위한 예방 교육 등인데 예방을 중점으로 두는 게 네. 유럽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소수 몇몇 나라들을 보면 이 마약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은 나라들에 있는데 그 나라들은 이제 전쟁하듯이 예방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거리 가면 마약 예방 교육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이든 누구 이제 환자가 가면 수시로 교육을 받고 면담을 하고, 학교 가면 또 선생님들이 마약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집에 가면 부모들이 또 마약하면 안 되는 교육. 그렇게 전쟁하듯이 전방위적으로 예방 교육을 해가지고 확산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마약 공부를 해보니까 시작을 하면 그걸로 좀 끝이더라고요. 마약을 해서 끊었다는 사람은 그 로또 당첨 1등 당첨되는 것과 비슷한 비율로 저는 보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마약하는 투약자 10명 중에 9명은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한 명이 끊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마약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게 하는 말이 뭐냐,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와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이건 이미 늦었을 수, 뭐 그거라도 해서 확산을 막아야 되겠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끝난 인생이거든요. 결국은 마약 투약자들의 끝은 뭐냐면 마약 오남용으로 뭐 죽거나 아니면 마약의 또 후유증이 엄청 우울감이 심하대요. 왜냐하면 진짜 극한의 쾌락을 느끼다가 그 약기운에 떨어지면 그 우울감을 감당을 못해서 뭐 자살을 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뭐 부모를 죽이고 이 범죄를. 그리고 마약의 폐해가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한번 시작하면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효과적이고 그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지금 보수화라고 봐야죠. 어떤 지자체 보니까 우리 지자체는 마약 교육을 재밌게 하고 있다 이런 걸 홍보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약 교육이 심각하고 애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겁을 먹고 심각성을 알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재밌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마약 교육도 주무부구식이고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마약 특위 첫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예,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미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 손 쓸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제가 또 이제 뭐 고발도 많이 해서 이제 경찰서 가서 고발 조사도 받고 경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마약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집에 들어가질 못한대요. 오늘 한 명 잡으면 내일 2명 나타나고, 2명 잡으면 4명. 그래서 마약 수사하는 경찰들은 엄청 경무에 시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투약자들 바퀴벌레 확산되듯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게 단속,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예방 교육, 그래서 이제 꼭 특이의 활동이 뭐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마약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심각하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경각심을 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아까 저희는 의료관광 얘기를 했지만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문화사업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이지만 이제 북한의 3대 세습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인권이고 뭐 기본권이고 다 제한당하고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탈북자들이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럴 것 사실.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분도 우리나라 남북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그 탈북자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또 이게 이제 석사 이제 논문도 쓰고 있는데 네. 그 논문을 쓰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심각한 게 뭐냐면 남한에서 살면은 자유롭고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제3국으로 탈출하는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어떤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나요? 생활고가 가장 힘들죠. 생활고가 힘들고 다양한 게 뭐냐면 이제 언어가 힘들대요.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네. 그 북한 이탈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외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단축어가 많고 네. 언어가 많고 비속어가 많고 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 우리는 골키퍼잖아요. 네. 북한은 그 뭐 문지기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골키퍼.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듣다가 와가지고 골키퍼 이러니까 뭐지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 그렇겠네요.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게 제일 크대요. 언어 소통이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이거 처음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도 이번에 논문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 말고도 생활고도 그러니까 이제 사상과 이념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예를 들어서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처음 알았어요. 예. 그리고 왜 우리가 뭐 법을 지켜야 되고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각해 태어나서부터 계속 3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살다가 갑자기 왔을 때는 네. 어떤 가치관이나 제도에 대한 그런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들고 또 이제 취업을 해도 취업을 했을 때 그 취업의 어떤 그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의 어떤 회사의 문화가 있듯이 네. 또 우리나라 그 근로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생활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우리 통일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뭐냐면 독일이 지금 89년도에 이제 통일이 됐는데 아직도 그 총리는 아직도 통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는 동독 서독 합쳐가지고 통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통일이 완성되지. 그 말이 뭐냐면 아직도 동독 주민 서독 주민은 서로 이질감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 통일이 되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면밀히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게 북한 이탈 주민인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 우리나라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고 생활하면서 어떤 이런 연구 자료들이 다 통일 이후에 우리가 그 독일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자원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잘 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 잘 정착해야 통일이 됐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 물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뭐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문화는 같거든요. 우리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림을 봐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 남한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 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야 나중에 통일 이후에도 이제 우리 남한 주민, 북한 주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문 쓰다가 이제 알게 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부서에다가 네. 이제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이제 확대하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사실은 예. 이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위에 문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누구나 조금 쉽게 접근할 네. 수 있는 창구에서 문화산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바뀌게 될 예. 얘기네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또 우리 위원장님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 중에서 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가 정말 아, 많으시던데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출생 문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주택 문제가 있고, 그다음 교육비 문제. 우리나라가 교육비가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일 거예요. 교육열이. 네. 또 어떻게 보면 뭐 장단점이지만 그 교육열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아 부담. 예,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맞벌이 가정이 많잖아요. 네. 육아 부담 문제. 그다음 또 가치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가치관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2030 세대가 이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 지금 2030 세대는 우리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는 특히나 기회가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노력해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공정에 절규하는 거예요, 2030 세대들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네. 그 2030 세대들이 그 이제 그런 가치관 변화, 그래서 나 자식에게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네. 뭐 그런 다양한 요인으로 지금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애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 특히나 뭐 2자녀 이상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 유공자 수준으로 우리가 존중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 네. 저는 애국자잖아요, 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애 낳는 게 벼슬이나 이럴 수 있지만 진짜 저는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유공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남산 터널 통행료 조례. 네. 2자녀 가구 이상이면. 맞아요. 예, 남산 터널. 그것도 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자녀 가구에서는 실제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내가 애를 뭐 2명 이상 이렇게, 1명이나 2명이나 애를 2명 이상 낳으면 배려를 받는구나, 존중을 받는구나라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남산 터널 통행 조례에서 또 최근에 하나 성과가 난 게 또 야구장. 맞아요. 네, 야구장에 보니까 이제 거기도 할인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 유공자라든지 뭐 장애인이 네. 할인하는, 그러면 다자녀 가구도 할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구단에서. 그냥 그만 수입이 네.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야구가 엄청 호황기고, 또 야구 이제 대기업에서 야구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자체가 어떤 사회 공헌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득 끝에 지금은 이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야구장 입장료를 할인하는 게 있고, 뭐 그런 정책들. 네. 크든 작든 저희가 뭐 가리지 말고 기본적으로 다자녀 가구 애를 많이 낳고 이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배려하겠다라는 그런 확신한 그 확신을 줘야지만 우리 이제 가정에서 애를 자꾸 좀 놓지 않을까 하고, 실질적인 또 어려움들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사실 저도 예. 결혼 장기연기에 미혼 여성으로서 그러시군요. 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결혼과 자녀의 뜻이 있어도 근데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없다는 경우도 많던데, 우리 위원장님 아이디어 중에 서울시 미혼 남녀들을 만나게 해준 그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었죠.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서울팅이라고 서울팅이라고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좌초가 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시 오늘도 이제 제가 또 지적을 하려는데, 이게 그 탁상행정 책상에 앉아가지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에 대한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그냥 탁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미혼 남녀 만나서 해줄 테니까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아 이렇게 느껴지니까 좋은 제도임에도 이게 이제 기분이 나빴을 수가 있죠. 우리 보고 애 낳으라고 만나게 해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정 질문도 많이 하고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미혼 남녀 만나면 그게 아니다. 이것도 복지다. 왜냐하면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미혼 남녀들에게 우리 지자체가 서울시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게 복지 차원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 커플이 되고 뭐 결혼이 되고 애를 낳는 거 그거는 그분들이 해야 될 선택 사항인 거지. 우리가 결혼시켜 줬으니까 뭐 애도 만나게 해줬으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낳 이렇게 접근이 그래서 이 저출산 해소로 미혼 남녀를 접근하면 안 되고 그냥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주문을 해서 제안을 하고 해서 지금 뭐 설레임인 한강 뭐 그런 다양한 지금 성황리에 지금 되고 있고 계속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출생 해소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되고 또 그것도 맞지도 않다. 저출생 해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부산물인 거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줬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권 침해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어느덧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현재 하고 또 과거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시의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우리 특히나 2030 세대들이 또 미래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2030 세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노력해도 특히 내가 이룬 꿈을 꾸고 있는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회구나라는 생각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엄청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뭐 인구학자는 또 뭐 몇십 년 후에 뭐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 속도라면 뭐 출산율이 그 세계 뭐 꼴찌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2030 세대들 우리가 어떻게든 길을 살리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그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그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기회가 있어. 내가 노력하면 꿈꾸는 걸 이룰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2030 세대들의 기회를 주고 길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연결된 거예요. 미혼남을 만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우리 2030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뭐 그런 걸 만드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시청자들한테 남겨주신 한 말씀 전해주세요.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뭐 재미없는 제가 맞춤법이 없어가지고 재미없는 인터뷰 들어주셔서 너무 여기 아나운서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정치가 제일 문제가 이게 모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어쨌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의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컴파뉴스로 좋은 말씀 남겨주신 말씀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